여러분,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봐, 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에이펙은 끝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에이펙 폐막식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미 귀국했고 경주의 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만 21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입국 러시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모두 한 곳이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아닌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였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위는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을 종합한 글로벌 인식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순위 상승의 배경에 경주 에이펙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텔도 부족하다면서 대체 어디에서 묵는다는 거지? CNN에서 17년간 전쟁과 재난을 취재해온 에밀리 로버츠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이펙 취재를 마치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부족한 인프라, 화려하지 않은 외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어. 이게 진짜 선진국이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체 포항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텔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길래 세계가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CNN 기자 에밀리 로버츠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버츠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과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요. 경주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정상회의였고 저는 회의장과 만찬장을 오가며 정상들의 악수와 발언을 기록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경주라는 도시 자체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분이라는 흙무덤 몇 개와 오래된 돌탑, 낡은 절 몇 곳이 전부였거든요. 회의장과 호텔을 오가며 본 경주는 그냥 조용한 지방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폐막식이 끝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그곳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고 탑승권을 받았지요. 게이트까지 가는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국제 행사가 끝나면 공항은 출국 인파로 붐비기 마련입니다. 각국 대표단과 기자들이 일제히 떠나니까요. 저도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탑승권을 손에 쥔 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보다 입국장이 더 붐볐습니다. 아니, 붐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지요. 완전히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공항 천장에 매달린 전광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금일 신규 입국자 21만 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지요. 하루에 21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직후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제 앞에는 정상 수행단이 아니라 평범한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외국인들이 웃으며 여권을 꺼내고 있었지요. 짐 가득한 카트를 끌고 아이 손을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통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폐막식이 끝났는데 왜 입국자가 이렇게 많은지를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경주 행사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주요? 제가 방금까지 있던 그 경주 말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봤던 경주는 평범했거든요. 흙으로 덮인 무덤과 1200년 된 돌탑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반나절이면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지요.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도쿄발, 베이징발, 방콕발, 시드니발 항공편 모두에 빨간 만석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주가 파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방금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뉴욕 탑승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게이트까지 가는 시간은 30분이었고 출국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취재는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는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었습니다. 회의장과 호텔을 오갔지요. 고분도 받고 첨성대도 받고 절도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볼거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폐막식도 끝난 상태에서 경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공항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불만 대신 미소가 있었고 초조함 대신 설렘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손에 든 탑승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탑승권은 제 손에서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본 경주와 저 사람들이 보려는 경주는 같은 곳인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 뭔가 중요한 걸 놓쳤던 것입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경주행 KTX 시간표를 물었지요. 6시 40분 열차가 있었고 2시간이면 경주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표를 끊으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다시 경주로 가는 거지? 방금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냥 뉴욕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건 정상회의 행사뿐이었습니다. 정작 경주라는 도시는 제대로 보지 못했을지도 몰랐지요. CNN 본사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국 연기 경주에서 후속 취재 진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답장은 빨랐습니다. 승인, 내일까지 업데이트 전송하라는 내용이었지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시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들과 그 사이로 지나가는 작은 마을들이 보였지요. 저는 방금 전까지 이 길을 반대로 달려왔습니다. 경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공항으로 말입니다. 이제 다시 경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경주 관광 책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첨성대 사진이 있었지요. 1200년 전 별을 관측하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사흘 전에 봤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탑 하나였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5분 만에 떠났지요. 실물은 생각보다 작았고 주변에 딱히 볼 것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폭주, 폐막 후 오히려 증가, 관광객 대부분 경주 방문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경주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지요. 열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어둠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마케팅이거나 일시적인 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2시간 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서자 뜨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몇 시간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몇 시간 전 이곳은 고요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역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 지도를 펼쳐든 가족들, 셀카봉을 든 젊은이들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축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는 하루 종일 외국 손님들을 태웠다고 했어요. 대부분 공항에서 바로 경주로 온 사람들이었고 폐막식 끝났다는 뉴스 보고 오히려 더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제가 일주일 동안 봤던 경주와 똑같았거든요.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조용한 상가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 청년 몇 명이 비닐봉지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컵라면과 김, 바나나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면과 김을 사진 찍는다니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회의 참가국 국민 특별 할인 이벤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직원 5명이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땀을 닦으며 오늘이 제일 많다고 했어요. 다들 경주 사람들 덕분에 다시 왔다고 한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행사보다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유는 처음이었지요. 저녁 무렵 보문 관광단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운전석이 없는 버스였습니다. 도로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지요. 제가 정상회의 기간 중에 취재했던 자율주행 셔틀이었습니다. 셔틀 옆면 전광판에는 정상회의 레거시 투어, 첨성대와 보문호수 순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셔틀이 정류장에 멈춰섰고 외국인 관광객 1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행사는 끝났는데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경주역 인파 폭증, 편의점 쇼핑, 화장품 매장 만원, 자율주행 셔틀 지속 운행.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시작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식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풍경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몰려들고 있었지요. 거리 곳곳에 정상회의 참가국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마다 다국어 메뉴판이 비치돼 있었어요. 이 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막식은 끝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던 건 도시의 껍데기였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영국 방송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놓친 것 같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회의장만 쫓아다녔습니다. 정작 이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명찰을 보니 일본 기업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요. 바다 위 호텔은 정말 놀라웠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 위 호텔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 경주 근처에 바다는 없었거든요. 그들은 포항이라는 곳에 크루즈 2척이 정박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5성급 호텔보다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조식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지만 포항이라는 단어와 크루즈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포항 크루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제인들의 숙소로 사용됐다고 했어요. 영일만항에 2척이 정박했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장과 만찬장, 기자회견만 쫓아다녔으니까요. 직원은 내일 11월 1일 정오에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기사는 요즘 그쪽으로 가는 손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와 포항을 오가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경주로 출근하듯 갔다가 저녁에 크루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셔틀버스가 40대 넘게 운행됐다고 했어요. 차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였어요.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두 척의 거대한 크루즈가 보였습니다. 흰색 선체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CNN 기자라고 하니 더욱 환영하더군요.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두 척이 10월 28일에 입항했다고 했어요. 피아노랜드호와 이스턴 비너스호였습니다. 하나는 850개 객실이고 다른 하나는 250개 객실이라고 했어요. 합치면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지요. 경주는 작은 도시라 호텔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 방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포항시 해양수산부가 함께 준비했다고 했어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영일만항은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었고 경주까지 차로 40분 거리라 접근성도 좋았다고 합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도 이미 갖춰져 있었고요. 출입국 수속이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크루즈는 국외 지역으로 분류되거든요. 최초 입국 때만 제대로 수속을 받고 이후에는 간소화했다고 했습니다.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경주로 가는 경우에는 별도 검사를 생략했다고 해요. 보안 인증을 받은 버스였으니까요. 셔틀버스만 40대가 넘었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왕복했고 경주 행사장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승객들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막상 이용해보니 호텔보다 좋았다고들 했답니다. 크루즈 안에 레스토랑, 수영장, 스파, 극장까지 다 있었거든요. 포항시에서는 환영 행사도 준비했답니다. 불꽃쇼와 드론쇼, 해양 미식 축제까지 열었다고 했어요. 크루즈 승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지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두 척, 1100명 수용, 6개월 전 준비, 출입국 간소화, 40대 셔틀버스, 환영 행사.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터미널을 나서자 항만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가 외국인 기자라는 걸 알고는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더군요. 그를 따라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루즈 두 척을 제대로 봤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피아노랜드호는 7만 톤급이었는데 길이가 260m는 돼 보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였지요. 이스턴 비너스호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것도 충분히 거대했습니다. 흰색 선체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850개 객실의 창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수영장과 레스토랑이 보였고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었지요. 정말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관계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입항 당일인 10월 28일 아침 8시 30분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게 점점 가까워지더니 항구 전체를 압도하는 크기였다는 겁니다. 피아노랜드호는 홍콩에서 제주를 거쳐 5일 만에 포항까지 왔답니다. 해양경찰 경비정 4척이 호위하며 천천히 부두로 접근했다고 해요. 항만 직원들은 물론이고 인근 공장 노동자들까지 작업을 멈추고 지켜봤답니다. 포항에서 이런 규모의 크루즈를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1시간 뒤 이스턴 비너스호도 도착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왔다고 하더군요.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해야 했거든요.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경주는 인구 25만의 소도시였어요. 특급 호텔이라고 해봐야 대여섯 곳에 불과했지요. 2만 명이 넘는 정상회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호텔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매일 100km 이상을 왕복해야 했답니다. 임시 숙소를 짓는 방안도 나왔답니다. 하지만 비용이 수천억 원이 들고 시간도 2년은 걸렸지요. 무엇보다 행사 끝나면 쓸모없는 건물만 남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때 누군가 크루즈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크루즈는 몇 년치 운항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중국과 일본 선사를 접촉했고 놀랍게도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답니다. 한국 정상회의에 협조하고 싶다는 거였지요. 5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준비가 시작됐어요. 가장 큰 난관은 법적 문제였답니다. 크루즈는 국외 지역으로 분류되거든요. 승하선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지요.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이 머리를 맞댔답니다. 특별 지침을 만들었지요. 최초 입국 때만 정식 수속을 받고 이후엔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단, 보안 인증을 받은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경북 지역 관광버스 회사들이 총출동했어요. 국가 행사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자원했다더군요. 기사들도 특별 교육을 받았답니다. 기본 영어 회화는 물론이고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배웠지요. 관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날 오후부터 승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답니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온 외국인 기업인들이었지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짐을 가득 실은 채 터미널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다들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답니다. 저녁 무렵 크루즈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답니다. 850개 객실에서 나오는 불빛이 바다를 환하게 밝혔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았답니다. 포항 시민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셔틀버스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가 터미널 앞에 줄지어 섰지요. 승객들이 크루즈에서 내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았답니다. 정확히 7시에 첫 버스가 출발했고 8시 40분에 경주 도착이었지요.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버스들이 경주에서 돌아왔습니다. 승객들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답니다. 크루즈로 돌아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와 편안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포항시도 손님 맞이에 정성을 쏟았답니다. 29일 저녁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불꽃쇼를 열었지요. 15,000발이 넘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드론 500대가 하늘에 포항의 상징물들을 그려냈답니다. 30일엔 선상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답니다. 포항시가 직접 준비한 행사였지요. 포스코 제철소 견학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저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박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이자 실행력이었던 겁니다. 6개월 만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했습니다. 관계자와 헤어진 뒤 포항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더 정확한 내막을 알고 싶었거든요. 해양수산과 담당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정상회의 플로팅 호텔 운영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답니다.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자마자였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주 지역 숙박시설 조사였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특급 호텔이 6곳에 불과했고 객실 수를 다 합쳐도 800개가 안 됐답니다. 주변 도시까지 확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포항, 울산, 대구까지 포함했지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2만 명이 넘는 참가자 중 상당수는 특급 이상의 숙소를 원했거든요. 여러 방안이 검토됐답니다. 부산 호텔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나왔지요. 하지만 경주까지 120km였어요.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임시 숙소 건설안도 나왔는데 예산이 1천억 원이 넘었고 공사 기간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행사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지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 명이 크루즈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답니다.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크루즈는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상업 선박이거든요. 3년에서 4년치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답니다. 아시아 주요 선사들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지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답니다.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피아노랜드호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홍콩 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배였는데 10월 말은 비수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 선사인 두원 크루즈 페리에서도 손을 들었답니다. 이스턴 비너스호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5월 중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척을 합쳐 1,100개 객실이었지요. 하루 임차료만 수억 원이었지만 호텔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답니다. 법적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크루즈는 외국 선적이라 국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승객이 승선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지요.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까지 합동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답니다. 3개월간 수십 차례 회의를 했지요. 법률 검토만 수백 쪽이 나왔어요. 선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특별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간소화였지요. 최초 입국 때만 정식 절차를 밟고 이후엔 신원 확인만 하기로 했어요. 단, 보안 인증을 받은 전용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셔틀버스 준비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가 필요했거든요. 경북도청이 나섰습니다. 도내 모든 관광버스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요. 놀랍게도 모두가 손을 들었답니다. 버스마다 폐쇄회로 카메라 4대씩을 설치했습니다. 기사 160명은 2주간 매일 저녁 교육을 받았어요. 기본 영어 회화는 물론이고 응급처치, 화재 대응까지 배웠답니다. 루트도 특별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까지 왕복 80km인데 일반 도로를 쓰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선도하고 후미를 경호했지요. 40분이면 도착했는데 신호등 한 번 안 걸렸답니다. 포항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영일만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지요. 국제 여객 터미널 내부를 새로 단장했고 다국어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외국어 가능한 안내 인력 50명을 배치했어요. 환영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29일 저녁 0일대 해수욕장 불꽃쇼는 포항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답니다. 15,000발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렸지요. 드론쇼도 함께 진행했는데 500대를 띄웠습니다. 예산만 8억 원이 들었어요. 담당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한상의가 크루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였어요. 만족도가 87%였습니다. 시설 만족도는 91%, 서비스 만족도는 89%였지요. 특히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함에 높은 점수를 줬답니다. 자유의견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일본 기업인은 한국의 창의성에 감탄했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봤다고 썼습니다. 중국 기업인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적었어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도 활용될 거라고 했어요.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랍니다. 5일간의 실험이 포항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십 개 기관이 협력했고 수백 명이 땀 흘렸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교육했지요. 시청을 나와 다시 영일만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루즈 승객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터미널 앞 광장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캐리어를 끄는 동양인 2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정장 차림이었는데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크루즈를 이용했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도쿄에서 왔다며 이스턴 비너스호에 5일간 묵었다고 했어요. 무역회사 임원들로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답니다. 크루즈 경험이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며 웃더군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바다 위에서 5일을 지낸다는 게 걱정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승선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객실이 25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소파까지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식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답니다. 뷔페 레스토랑과 정식 레스토랑 두 곳이 있었는데 음식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은 물론이고 할랄 음식까지 준비돼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식재료가 신선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포항 수협에서 공수해온 해산물이었거든요. 이동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셔틀버스가 출발했는데 정시 운행이 완벽했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40분이면 경주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버스 안에서 간단한 조식도 제공됐답니다. 출입국 수속도 간단했답니다. 첫날 제대로 심사를 받은 뒤로는 거의 확인만 하고 통과시켜줬어요. 매번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한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답니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좀 마셨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7시 버스를 놓쳤지요. 당황해서 터미널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버스는 8시였는데 그럼 회의에 늦을 판이었어요. 터미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5분 후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답니다. 포항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급히 돌아온 거였답니다. 그 공무원이 직접 경주까지 태워줬어요. 비용도 받지 않았답니다. 회의에 늦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차 안에서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회의장에 도착하니 정확히 9시였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른 한 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는데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에 기념품을 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셔틀버스 기사에게 물었더니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죽도시장으로 들렀답니다. 정규 루트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들러준 거였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건어물,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어요. 기사가 추천해준 가게에서 마른 오징어와 김을 샀는데 가게 주인이 덤까지 챙겨줬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더랍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처음엔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였지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시스템도 완벽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답니다. 일본은 시스템이 완벽하지만 융통성이 없답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스템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크루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벌써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답니다. 다음에 한국 출장 오면 포항도 꼭 들르라고 권했다더군요. 두 사람과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들은 크루즈 시설에 감동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한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시스템도 아니라고 썼습니다. 바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뜻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크루즈가 출항하는 날이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영일만항으로 향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항구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청 직원들과 항만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크루즈 두 척이 여전히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침부터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사람, 경주에 더 머무는 사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많은 승객이 항만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5일간 고마웠다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지요. 한 일본 노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중국 기업인은 포옹을 청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출항 신호였지요. 부두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어요. 밧줄이 풀렸습니다. 계류주에서 떨어져 나온 굵은 로프들이 물속으로 감겨 들어갔지요.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랜드호가 먼저 출항했습니다. 7만 톤짜리 크루즈가 부두에서 조금씩 멀어졌어요. 해양경찰 경비정 두 척이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지요. 이스턴 비너스호도 뒤따랐습니다. 두 척이 나란히 영일만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선체들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크루즈 갑판에서 승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지요. 부두에 모인 사람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청 직원들, 항만 관계자들, 시민들이 모두 손을 들어 작별을 고했어요. 20분쯤 지나자 크루즈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항구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 자리에 거대한 크루즈 두 척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빈 바다만 남았어요. 옆에 서 있던 항만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크루즈는 떠났지만 남은 게 있었습니다. 경험이었어요. 포항이 해낸 일에 대한 기록이었지요. 5일간 1,100명을 품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운영했습니다. 터미널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크루즈가 정박했던 빈 부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성취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6개월 만에 크루즈 두 척을 유치했고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40대 버스를 준비했고 160명을 교육했어요. 불꽃쇼를 열었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운영했지요.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었어요. 호텔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크루즈라는 해결책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국내 최초로 시도하면서 성공시켰지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실질이라고 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 경주역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려함을 기대했었어요. 높은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을 원했지요. 하지만 경주와 포항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보여준 것은 깊이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였지요.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US 뉴스가 한국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수치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1만 7천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였지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던 겁니다. 한국을 신뢰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경주 정상회의가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어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성,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완벽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세계가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카페를 나와 포항 시내를 걸었습니다. 오후 기차로 서울에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어요. 죽도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일본 기업인이 말했던 그 시장이었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흥정하고 있었지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도 들렀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불꽃쇼가 열렸었지요. 15,000발이 넘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드론 500대가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지만 그 의미는 남아있었어요. 포항이 세계에 보낸 환대의 메시지였습니다. 포항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큰 일을 해냈어요. 경주를 도와 정상회의를 성공시켰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일만항이 보였습니다. 크루즈가 떠난 빈 부두가 보였지요. 하지만 그 경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포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외국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제 취재 노트에 남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공항에서 탑승권을 찢었었어요. 경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놓친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게 뭔지요.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실질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본사로 보낼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다 위 호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과 실행력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폭주부터 시작했어요. 경주로 돌아간 이야기, 포항에서 목격한 시스템, 6개월간의 준비 과정, 승객들의 감동, 크루즈 출항의 의미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US 뉴스 선정 세계 6위 강대국입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지요. 이 순위는 전 세계 1만 7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한국을 신뢰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경주 정상회의가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2만 명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바다 위 호텔로 해결했어요. 6개월 만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100명을 5일간 품었고 불꽃쇼로 환대했지요.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완벽하게 실행하는 능력이 강대국을 만듭니다. 경주와 포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작업이라고 메인 뉴스로 송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를 높이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작은 반도였어요. 세계 지도에서는 점처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큰 힘이 있었습니다. 천년의 지혜와 오늘의 기술이 어우러진 힘이었어요. 소리 없이 강한 나라,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이유였지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경주의 고요함, 포항의 활기, 크루즈의 감동, 사람들의 미소가 모두 각인됐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세계에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지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CNN 기자가 발견한 진짜 한국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